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강사님들의 기초소양 연수 콘텐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전에 2차 역량 강화 연수에서 인공지능 최신 기술 동향과 수업에서 활용하는 에듀테크 도구를 연수했던 충주중앙탑초 교사 정영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강사 선생님들의 니즈를 반영한 또 다른 이제 강좌를 안내해 드리는데요. 사전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강사 선생님들께 어, 그 설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을 받았을 때 이 선생님들께서 어떠한 것을 연수받고 싶으신지 그리고 어떠한 연수가 가장 필요한지 설문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교육학에 대한 좀 니즈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근무하는 지역은 저기 유튜브로 유명한 충주입니다. 충주에서는요, 이 행복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마을 배움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마을 이제 배움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역에 재능 있는 다른 이제 교사가 아닌 분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좀 기부를 하고 또는 다양한 수업을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뭐 마을 배움터 행복교육 네트워크 이제 마을 교육 활동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마을이 배움터다. 그 생태 관련한 거, 그뭐 기부 챌린지 뭐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게 여기서 강사로 활동하는 선생님들께서 자발적으로 공부 모임을 이렇게 구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부 모임에서 본인들끼리 교육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뭐 교육학 관련된 뭐 안내나 또는 교육 자료를 좀 받고 싶다. 이렇게 요청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 전문성을 스스로 좀 많이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강사님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과정과 수업안 작성의 모든 것을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네, 기초소양 컨텐츠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교육과정 이제 수업안 공모전 이런 거 하기 전에 이 강좌가 좀 공개가 되었다면 조금 더 선생님들의 도움이 되었을 텐데 어, 내년 내년에 준비하실 때 이 강좌를 꼭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학습 목차는 세 가지입니다. 이제 교육학과 교육과정, 그리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이제 내년이면 5, 6학년을 끝으로 개정이 완료가 되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학입니다. 이제 교육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육을 하기 위한 이제 기본적인 학문을 이야기하는데요. 일단은 저는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강사님들이 이 교육학을 왜 알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 교육학을 알고 수업을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첫 번째는 이제 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수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제 방과후 학교 업무를 이제 마지막에 2년 연속으로 했었는데요. 큰 학교에서 방과후 부장을 하다 보니 정말 여러 강사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고 이제 스스로 그 학급을 잘 운영하시는 선생님도 계셨지만 정말 이런 분이 수업을 해도 될까 싶은 정도의 강사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약간 학급에서 생기는 문제나 이제 학생들의 전혀 그 학습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너무 어렵거나 너무 난해한 것을 수업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먼저 학습자의 이해와 효과적인 수업 운영을 위해서 교육학에 대해서 아셨으면 하는데요. 아동은 발달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성인도 이제 나이대에 따라 그 스펙트럼이 이렇게 변화가 되지만 학생들은 정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발달 특성이나 이제 인지 수준, 흥미 요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같은 나이대 학생들이 모두 다 같은 수준을 가지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특성이 다르듯이 그 학교의 배경, 환경 또는 그 학생들마다 그런 발달 특성이나 수준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업을 설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제 몰입감이나 성취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뭐 이제 초등 저학년에게 뭐 지나치게 어렵거나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한다는 것은 정말 이제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이해를 통한 효과적인 수업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학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수 학습 방법론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수업에는 수업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틀을 이용해서 이제 우수한 수업을 설계할 수 있고요. 학습자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그리고 교사는 어떤 질문과 발문을 할 것인지. 그래서 예전에, 어, 저도 이제 내년이면 40을 바라보는 나이기 때문에, 어, 옛날 선생님들의 모습이 잘 기억이 납니다. 그저 교과서를 줄줄줄 읽고, 책상 위에 판서거리를 엄청 많이 판서를 하셔서 따라 적고, 그러니까 단순 암기, 전달식의 수업이 아니라 이제는 학습자도 참여해서 학생 참여형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문 기술이나 협동학습, 그리고 학생들의 프로젝트 학습 방법을 적용한다면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수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술이 아니라 배움을 이끌어내는 수업으로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특정 주제에 따라서 이제 단순 지식 전달 수업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모든 수업이 그것에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아셨으면 합니다. 네, 세 번째는 학생 관리와 이제 긍정적 학급 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그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그 학급의 운영자라고 생각합니다. 학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돌발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특정한 어떤 문제거리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다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의 행동을 지도하거나 또는 이제 등기를 유발하거나 이제 강화 방법, 이제 뭐 상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스스로가 학생이 즐겁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교실 내 갈등 상황이나 또 학생들이 집중을 못하고 특정 학생은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방과후 강사 선생님들 면접 같은 거를 많이 봤었는데 저는 항상 이 질문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다가 학교 폭력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그 학급을 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강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네 번째로는 교육 목표와 평가와의 연계입니다. 사실 이 평가라는 게 이게 초중고마다 의미가 다르고 또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수업에 평가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수업을 설계한다는 것은 평가도 설계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과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한 수업과 평가를 설계해야 합니다. 만약에 활동은 너무 재밌고 아이들이 정말 잘 즐겼다. 하지만 머리에 남는 게 없다. 이것은 성공한 수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참여하고 그리고 수업의 목표도 충분히 달성하는 것이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목표와 수업과 평가의 연결고리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학습 목표에 충실하게 도달하는 수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는 교사 학교와의 협업 문제입니다. 강사는 이제 교사와 협력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가 아닌 뭐 센터나 뭐 다른 곳에서 수업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런 곳에서도 그 아이들을 관리하는 뭐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협력하는 위치에 있으시다면 교육학적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수업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원활한 협업을 하셔야 네,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학생들의 이제 발달 상황이나
뭐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하셔서 이분은 굉장히 전문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도 그분께 좀 이렇게 뭐랄까 조금이라도 더 수업을 잘 하실 수 있게 환경을 구성해 드리던가 좀 협조를 더 한다던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님들도 교육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교육학과 교육과정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네, 교육학이란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저도 이제 뭐 교육대학교를 나왔으니까 4년 내내 교육학에 대해서 막 배우고 탐구하고 했는데 정말 정말 그 분야나 뭐 그런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공부하시기는 시간이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책들도 보면 이런 교육 철학 책 같은 경우에 진짜 백과사전만큼 두꺼운 그런 책도 많고요. 그런 곳에서 모든 것들을 다 얻어가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러한 교육학의 각 요소들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철학입니다. 철학이란 말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20살 때 교육 철학 교수님께서 중간 과제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A4 용지 한 장으로 설명을 하는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사실관계에 입각한 나라는 존재에서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시적으로 나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막 그랬던 경험이 나는데 일단은 교육의 본질과 목적, 가치 등을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사상이나 이제 관념 같은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신념이나 관점의 체계를 탐구합니다. 그리고 아동에 대한 아동관, 학습관, 교사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사실상 수업에 이제 교육 활동들을 뒷받침하는 나침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가르치는가 또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교육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인간이 이제 생겨났을 때부터 아마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 또는 문화적 맥락 속에서 교육의 변화와 발전이 있고요. 이 그 교육의 이제 변화와 그런 변화 사조를 이해하시면 현대 교육이 왜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는가 이해도 가능하실 거고요. 그리고 교육 현상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어떤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사고도 하시고 교육은 사회 전체와 연결된 활동이다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의 변화를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변화에도 유연하게 적응이 가능하시겠죠? 교육자의 역할은 뭐 시대마다 달랐겠지만 어쨌든 그 교육의 핵심은 인간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교육 심리학인데요. 사실 이제 심리라는 게 하나의 전공, 대학 전공이 있을 만큼 굉장히 복잡한 학문인데요. 학습과 발달을 이제 과학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뇌과학이라던가 뭐 행동학 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요. 학생의 행동을 심리학적으로 이해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이건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한 13년, 14년 정도 교육 경력이 있는데 점점 시대가 지나갈수록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정말 특이한 학생들 많습니다. 그런데 제 와이프가 이제 특수교육을 전공했는데 특수교육은 이런 심리학 쪽을 더 많이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을 봤을 때 정말 이해가 되지도 않고 쟤는 왜 저럴까? 쟤는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답답하기만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이제 아내에게 이 친구가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말을 했어라고 하니까 와이프가 걔는 그래서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약간 저희 오은영 박사님이 유명해진 이유도 그런 금쪽이들을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할 게 아니라 어떤 심리학적 또는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짚어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따르고 이제 공감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수법도 설계할 수 있고요. 학습 동기, 그리고 자기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교수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초등교육의 가장 큰 핵심은 자기 주도성 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때 설명을 하셨는데, 학습지 광고 기억나세요? 거기서 죄다 뭐라고 하죠? 라고 하니까,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광고 멘트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느낀 건데, 초등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게 자습입니다. 물론 중고등학생도 못하긴 하지만 중고등학생한테 얘들아 자습해 하면 스스로 자신이 할 것을 찾아서 합니다. 어떤 친구는 학원 숙제에 밀린 학원 숙제를 할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자기 부족했던 그런 교과를 더 공부할 수도 있는데 초등학생들은 자습이란 말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심리학을 통해서 왜 공부해야 하나 이런 질문에 심리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급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고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육 사회학입니다. 사회 속에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육이 사회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탐구할 수 있고요. 학교라는 사회 제도의 역할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 뭐 옛날부터 학교는 존재해왔잖아요. 뭐 저희냐 뭐 이제 현대화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그리고 그 전에는 뭐 향교 또는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던 학교라는 곳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사회에 따른 교육의 역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적 요구에 맞는 수업과 교사의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육 과정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교육학과 교육과정 이 두 가지를 좀 나눠볼 수도 있는데요. 교육 과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교육의 설계도를 의미합니다. 교육 활동의 이제 기준과 방향을 정하고요. 어떻게 보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철학과 심리학, 사회학을 모두 반영한 종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설계하는 것을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따 표로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해방 이후부터 교육 과정이란 말을 썼는데 정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하는 그런 과도기에 있고요. 그런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곧 교육자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 행정학입니다. 이것은 사실 강사 선생님들께는 크게 연관이 없을 수 있지만요. 교육의 조직과 운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포터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어떤 제도나 그리고 정책 이런 것들 그리고 학교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행정하니까 이제 행정실이 떠오르는데요. 사실 행정실이 없다면 학교도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행정 업무들과 그리고 이제 학교에 대한 운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 정책과 현장과의 연결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교육학 내용들입니다. 교육 철학, 왜 가르치는가의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수업과 교육의 방향성을 확보하고 학생을 존중하는 관점을 형성하여서 교육자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심리학입니다. 학습과 발달 과정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하고요. 학생은 어떻게 배우는가를 다룰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 따라 발달 차이를 이해하고 이제 또 효과적인 교수법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을 교정하고 지도할 수 있습니다. 교육사회학은 교육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연구해서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다루고요. 교육과 사회의 연결을 이해함으로써 교사의 사회적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이제 전체 교육에 대한 설계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표, 내용, 방법, 평가가 있고, 이제 재구성, 그리고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적응력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학은, 이제 운영 정책,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고요. 어떻게 보면 학교와 교육 체제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런 것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네, 것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게 교육학의 전부는 아니고요. 교육에 대한 역사나 또는 뭐 다른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자, 이제 교육과정은 조금 더 심화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과정의 변천사입니다. 지금 보면은 1차 교육과정부터 지금 현재 2022 개정 교육까지 있는데요. 저는 7차 교육과정 세대입니다. 7차 교육과정 세대라서 수준별 교육과정이 있다. 학습 맞춤형 학습이 강조된다. 이래서 기억나는 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심화반, 보통반 이런 걸 운영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당시에 정책이 이게 반영된 건지 모르겠지만 네, 수학이나 영어 뭐 이렇게 수준차가 많이 나는 그런 교과들은 심화반, 보충반 또는 기본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차 교육과정은 정말 해방 이후의 첫 교육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초적이고 전달하는 이 지식을 전달하는 거에 치중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당시에 뭐 암기를 잘하면 공부 잘한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자, 그리고 제2차 교육 과정은 경제 개발이 되다 보니 이제 실생활 적응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에 적응이 필요한 것들, 그리고 교과서 중심의 수업이 더 심화가 되었다. 3차 교육 과정, 지금 보니까 거의 한 10년 터울로 이때는 조금 변화를 했네요. 국가 주도가 표준화되었고 학년 교과별 세부 목표를 강조했다. 이제 나라에 좀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학년이나 교과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교육 과정을 수립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차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 과정과 교과서 개정 주기가 이때부터 단축됐네요. 지금 그전에는 거의 한 10년 터울로 했는데 그리고 이제 국가 주도의 교육 과정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일부 반영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때는 딱딱하고 이제 뭐랄까 획일화된 그런 교육 과정이었다면 조금 더 이제 학교의 자율성이 반영되면서 네, 교육 과정이 조금 재구성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차 교육 과정입니다. 학습자의 자율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지식 암기 뭐 전달식의 그런 교육이었다면 이때부터 학생의 이제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란 말이 이때 처음 생겨났네요. 네, 그리고 92년 6차 교육과정입니다. 학생 중심 학교 자율성이 더 강화되었고 선택 과목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획일화된 교육과정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게 네, 큰 특징입니다. 네, 7차 교육과정입니다. 제가 겪었던 교육과정인데요. 수준별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학생 맞춤형 학습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넘버링이 들어가지 않고 연도의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어, 2007 개정 교육과정 교과 내용이 대강화되었다. 그냥 강화도 아니고 대강화네요. 그리고 학교 교사의 재구성 권한 확대를 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뭐 대학을 다니던 시기였는데요. 정말, 정말 재구성하는 과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정한 주제를 주고 수업안을 짜와라. 이걸 재구성해봐라. 아마 이때 기조를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핵심 역량이란 말이 이때 기초에 이제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군제, 초등으로 치면 사실 학년군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1, 2, 3, 4, 5, 6이 아니라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과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이제 또 하나 즐거운 생활 이런 걸 통합 교과로 이제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최근까지 현재는 5, 6학년이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 6개를 명시를 했고요. 문이과 통합, 그리고 창의 융합형 인재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학습자 맞춤형, 그리고 디지털 전환 대응. 이게 가장 도드라 보이시죠? 제 선생님들께서는. 그리고 지역 학교 자율성을 더 확대했대요. 그리고 AI, 데이터 리터러시를 반영했다. 자, 여기만 봐도, 어, 총 4꼭지에서 2가지 꼭지가 이제 강사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시는 것들입니다. 정말 정말 선생님들에게 많은 그런 수업의 기회와 그리고 많은 요청이 올 것 같은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 선생님 지금 2025년이고 좀 있으면 26년인데 왜 아직도 22년도 개정 구닥다리 교육과정을 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현재는 여기까지 도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또 얘네가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그 전년도에는 24년도에는 얘네가 적용이 됐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한 번에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제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개정교육과정은 여긴 짧게 2년, 지금 6년, 7년 했으니까 아마 지금도 6, 7년 정도 더 하지 않을까. 네, 앞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다음은 교육과정 이제 수준 비교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가장 크다.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자율성이 커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율성과 재구성이 가능하다. 첫 번째 국가서준 교육과정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전체적인 틀은 잡아줘야 된다. 그것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입니다. 어, 이게 이제 지방자치랑 좀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고요. 지역 수준도 뭐 시도, 학교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행정복지센터나 뭐 그런 곳, 교사는 이제 그 담당 공무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교육부에서 총론, 강론을 제정합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는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 전체에 대한 교육과정이고요. 전체 목표, 편제, 성취 기준, 시수 등 큰 틀을 잡아줍니다. 이거 안 잡으면 정말 학교마다 그 기준이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그래서 아마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반영해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사실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충북 교사지만, 어디 뭐 경남 선생님을 만나면 되게 문화가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뭐 강원도 선생님 만나면, 그 교육청은 그렇게 하네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학교 수준 교육과정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이 1,100명이 넘는 큰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가 전교생이 30명인 작은 시골 학교와 교육과정이 동일하면 안 되겠죠. 물론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큰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일반화할 수 있는 많은 학생들이 일반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중요하다면 작은 학교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재량 활동이나 지금 뭐 학교 자율 시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고요. 특색 활동, 특색 교육과정은 저거예요. 이제 학교의 슬로건이나 모토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교사 개인이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보면 2022 개정교육과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충북에서는 이를 반영해 뭐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사업을 운영한다. 이런 건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고요. 땡땡 초등학교의 운영 계획, 특색 사업들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학교의 실정에 맞게 반영을 한 것이고요. 학교의 특색 사업과 운영 계획을 교사 개인이 알차게 반영을 하는 것이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저희 학교 특색 사업을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이게 아니고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학교마다 이렇게 교육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일반적인 말들을 참 많이 쓰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라는 것이. 학교의 비전.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꿈과 사랑, 배움으로 행복한, 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되게 특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말들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 학교는 진로 연계, 학생들의 진로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요. 기초학력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디지털 AI 교육 강화 이런 것도 하고요. 학생 자치,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하는 것들, 그리고 예술교육, 중창반과 오케스트라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학교 수준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과정의 총론과 강론입니다. 이제 총론이라는 것은 이제 책으로 치면 앞에 이제 프롤로그나 또는 그 소설책의 앞에 큰 이제 배경을 설명하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교육과정의 큰 틀과 방향이나 철학, 목표, 편제라는 건 시수나 어떤 시간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리고 핵심 역량은 무엇이고, 편성 기준이 무엇인지 정해놓는 그런 가장 큰 틀입니다. 이제 큰 나무로 보자면 이게 뿌리 또는 이 뿌리를 지탱하는 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총론이 없다면 이제 강론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실천이 불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강론입니다. 어, 총론이 큰 틀이었다면 강론은 그 세부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각 교과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학습 목표를 있는지, 그리고 성취 기준 같은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르칠까를 알 수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땡땡과 예를 들어 체육과 성취 기준, 체육 교과 학습 요소, 과학과 탐구 활동, 이것은 총론과 다르게 이제 큰 나무로 비유를 하자면 가지와 잎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총론의 구체적인 실천을 하는 밑받침이 됩니다. 네, 교육과정의 총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검색만 해도 금방 찾으실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이제 에듀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교육과정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총론과 창의적 체험활동, 해설서는 말 그대로 총론을 좀 읽기 쉽게 바꿔놓은 해설서입니다. 총론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좀 딱딱한 문서라 보기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교육부에서 고시한 이제 교육과정 총론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틀을 이야기합니다. 구성 방향, 학교 교육과정의 설계, 편성, 지원 이런 문서들이 있고요. 교육과정의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수준,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이런 것들. 그래서 추구하는 인간상 이런 것들 아주 큰 이제 기조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핵심 역량 같은 것들을 네,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 첫째부터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지털 전환,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죠. 디지털과 관련된. 자, 그래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이런 사람이다.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적 소양, 그리고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 아주 일반적인 얘기겠죠? 그 핵심 역량,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기 관리, 지식 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협력적 소통,
공동체 역량. 총 6가지인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이랑 조금 달라지긴, 아주 조금, 단어만 달라졌지, 큰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 중학교 교육 목표, 고등학교 교육 목표, 이런 식으로 아주 아주 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한 설계나 학습, 그리고 평가에 대한 아주 일반적이고 큰 범위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편제 같은 것들을 이제 정해둡니다. 아까 이제 학년 군제로 운영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 교과 중에 국어가 제일 많고 이제 다른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다 이수해야 되는 시간이고 여기서 조금씩 증감은 가능합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정보교육은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한다. 이것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학교 자율 시간, 중학교의 편성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가 없다면 각 학교들이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할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총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도교육청 지침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창의적 체험활동, 이제 총론 해설서 이런 게 있고요. 범교과라는 거는 교과 외의 것들, 좀 교과에 속하긴 어려운 것들, 뭐 인성이나 뭐 안전 이런 것들을 범교과라고 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에는 교과 외의 것들, 말 그대로 학교에서 조금 창의적으로 이제 설정하는 것들, 독도 뭐 이런 것들. 해서 창의적 체험활동도 이렇게 총론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교육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이렇게 수학과 과학과 체육과 이런 것들이 이제 강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보시면 각 교과에서 어떤 걸 강조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정보교육을 하시니까 실과 교육과정 같은 걸 보면 뭐 이런 것들을 설계 그리고 그 실과에서 강조하고 있는 역량, 교육 목표, 그리고 성취 기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이라는 것이 어 굉장히 이제 지도안 같은 데서도 들어가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학습 주제와 맞는 그런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달성을 해야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마다 좀 다르겠지만 지식과 기능과 이제 태도가 있는데요. 지식은 말 그대로 지식, 과정은 이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능, 태도는 좀 정서적인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교과 내용들의 구체적인 것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성취 기준인데요. 여기 붙으면은 지금 이게 고등학교 같은데 요걸 요대로 써줘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기호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요걸 써서 지도안에 많이 쓰기도 합니다. 네, 다시 연수 자료로 넘어와서요. 이렇게 총론 같은 경우는 에듀넷 또는 이제 교육부 사이트에 가보면 다 보실 수 있고요. 강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교과의 세부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자, 세 번째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개정에 대한 그런 배경과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저희 총론 봤을 때 제일 첫 번째부터 이제 디지털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미래의 변화에 대응 이제 역량을 키우고 기초 소양을 강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지속 가능한 뭐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생태, 민주시민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되고요. 디지털 기초 소양과 정보 교육이 확대됩니다. 또한 학습자,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강화돼서요. 네, 교과의 재구조와 과목 선택권이 확대가 된다. 이게 학교 자율 시간이나 이제 고등학교면 고교학점제 이런 거를 의미할 텐데, 네.
그리고 학교급 전환 시기의 진로 연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치원생에서 초등학교로 갈 때, 이때의 변화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갈 때, 이때의 변화. 어떻게 보면 이 연계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 시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적응할 수 있게 이제 연계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학자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학자시는 말 그대로 학교에서 정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 학년 학교 같은 경우에는 4학년은 이제 환경, 뭐 5학년은 뭐 인성, 6학년은 정보, 뭐 AI, 뭐 이렇게 학교 자율 시간을 몇 시간 이상 편성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뭐 놀이나 신체 활동. 선생님들께서도 수업하실 때 초등학생들한테는 이제 구체적인 기능보다 뭐 놀이나 게이미피케이션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듯이 초등학생들한테는 이런 놀이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구, 비판적 사고, 그리고 삶과 연계한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물론 지금은 거의 다 반영이 됐지만 약간 Q&A 형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첫 번째, 학습 및 평가 혁신을 할 계획이다. 혁신이라는 말이 굉장히 큰 의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크게 개선을 하고 선택 교육 과정과 직업 교육을 위해 힘쓴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마련. 이거 조금 말이 많지만 저는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반 교육,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발 체제. 의견을 좀 많이 낼 수가 있다고 하겠죠. 그리고 이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한, 어, 이거는 정말 저도, 지금 한 2년간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부 교육을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나머지 8년보다 최근 2년이 정말 변화를 크게 느낀 해 같아요. 학교로 뭐만 하면 디지털 기반, 뭐만 하면 인공지능, 뭐만 하면 뭐 혁신,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AI, 이런 것들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저도 연수를 많이 했지만,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정보과를 한번 이제 변화된 것을 가져와 봤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이제 컴퓨팅 사고력, CT를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프로그래밍 학습, 그리고 정보 교과를 신설하고 다양한 정보 분야의 선택 과목 학습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이제 한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 태동할 때 이때는 정말 이제 언플러그드 교육 있죠. 물론 지금도 많이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좀 놀이 그리고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것들은 좀 텍스트 코딩 이런 것들은 되게 억제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거를 좀 강화하는 그런 게 변화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즐겁게 컴퓨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핵심 역량 이거를 아셔야 하는데요. 위에는 이제 인간상이겠죠? 교양 있는 사람 다 좋은 말들입니다. 핵심 역량은 자기관리, 지식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협력적 소통, 공동체 역량. 사실 저도 수업안을 설계하면서 굉장히 이 모든 것들을 다 넣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선택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수업에는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어. 학생 스스로 하는 걸 강조하고 싶어. 그리고 아이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그런 걸 강조하고 싶어.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1차 시였고요. 다음 2차 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를 좀 선생님들께 진작에 좀 연수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강사 선생님들께서 수업안을 이제 작성해서 이제 대회도 나가시고 많이 하실 텐데, 가끔 이제 수업안을 보면 이거 조금 잘못 이해하고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 교육학 같은 거는 이론이나 어떤 용어 설명이었다면 이것은 이제 실제로 선생님들이 수업안을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잘 담아봤습니다. 먼저, 당연하지만 수업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업안에 들어가는 각종 용어를 설명해 놨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 수업안을 작성할 수 있을지, 이것들을 한번, 제가 나름 작성을 해 봤습니다. 먼저 수업안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말로 쓰입니다. 수업 과정안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수업 지도안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둘 다 줄여서 수업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든지 상관없습니다. 수업안이라는 것은 교사가 이제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전자기기를 치면 설계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뭐 지도서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한 문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총론 강론과 그 학교의 교육 과정에 맞춰서 아주 아주 구체적인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학습 목표, 자료 평가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학습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고 배움이 목표대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는 것이고요. 교육 과정을 어떻게 보는지, 수업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평가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이런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수업안 작성과 활용으로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체육 전담 교사를 하고 있어서 사실 매 차시마다 수업안을 짜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수업안을 짜고 수업할 때가 있습니다. 수업안을 짜고 할 때와 안 할 때는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뭔가 수업안을 안 짜고 수업을 했을 때는 예측하지 못한 변수, 뭐 시간 관리나 특정 학생들에 대한 이제 지도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칠 때가 있는데 수업안을 작성하면서 수업을 하면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보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수업안의 형태는 사람마다, 학교마다, 기관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쓰는 양식이 각자 다릅니다. 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교육과정에서 사용된 교육과정 이제 그 지도안입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야간이죠. 야간이라는 건, 어, 이렇게 줄여놓은 그런 지도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특이하게, 이 지도안은 1번이 평가 계획입니다. 보통은 본시 수업이 나오고 나중에 평가가 들어가기 마련인데,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수업 지도안과 다르게, 여기 보면은 피드백 방법까지 넣어야 됩니다. 잘하는 친구한테는 어떻게 피드백할 것인지, 그리고 중간쯤의 친구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네, 그리고 뭐 성취 기준, 성취 기준인데 여기서 이 성취 기준은 앞에서 봤던 교과 성취 기준과 다릅니다. 그 의미라는 것은 이 이제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에서 만든 별도의 교육 과정에서 만든 이제 다른 성취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사용하신 거고 학습 목표, 수업 모형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입과 활동 세 가지, 정리, 이 세 가지를 하시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생각 열기죠. 이제 뭔가 학생들이 수업을 시작했을 때 자신의 사고를 이제 열어두는 그런 시간 또는 동기유발의 시간. 연수 같은 거 하실 때도 처음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시지 않잖아요.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뭐 영상 같은 거 시청하면서 조금 마음을 좀 열고 그런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오늘 무엇을 배울지 명확하게 학습 목표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칠판 같은 데 보시면 학습 목표 활동 이렇게 자석으로 붙어 있는 거 보셨죠?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학생들은 수업을 하면서 계속 학습 목표를 확인하면서 내가 오늘 달성해야 할 목표가 저거구나 라고 확인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활동은 보통은 세 가지입니다. 물론 세 가지가 아닐 때도 있으면 하나의 활동이 굉장히 길 수도 있는데, 어, 한 가지 활동만 길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습 목표에 다가가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저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교수학습 과정안인데요.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일전에 제가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진로 연계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성취 기준이라는 것은 이제 체육교과 강론에 있는 그 성취 기준인데요. 역량 같은 경우는 체육교과의 특성이다 보니까 지식 창의 심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몸 활동, 자기 관리,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협동해서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서 이제 운동을 수행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동기유발, 생각 열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학습 문제, 학습 활동 확인하기. 학습 문제와 학습 목표가 사실 다릅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유의사항 같은 거, 그리고 해당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역량 등등이 있고요. 마지막에 평가 계획이 있습니다. 성취 기준을, 그래서 평가 내용, 평가의 주안점,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상중하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물론 지금 여기 있는 자료가 최근 4년치밖에 없지만, 지도안이라고 치면 굉장히 뭐, 제가 학교를 옮긴 지 지금 만기라서, 네, 다른 이제 지도안이 없는데, 이게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자, 그럼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한 조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표가 명확해야겠죠. 이제 무엇을 가르칠지, 학생이 무엇이 배워야 할지, 애매한 표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국가 수준 성취 기준과 일치해야 됩니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성취 기준과 어느 정도 맥락이 일치해야겠죠. 그리고 내용도 학습자의 수준과 준비에 따라 적절하고, 그리고 요새는 특정 교과만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통 뭐 스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교과 이제 연계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뭐 예술과 같이 조합을 해도 되고, 다른 뭐 과학 교과와 이렇게 융합을 해도 되고, 그래서 그런 통합성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습 방법, 죄다 실습이거나 죄다 뭐 학습지 풀기나 이런 거면 안 좋겠죠. 가끔은 토론도 하고 협동도 하고, 프로젝트라는 것은 어떤 특정을 주제를 가지고 길게 하는 거, ICT 활용 등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방법을 활용합니다. 학생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료가 이제 활용적으로 쓰이냐, 흥미가 있느냐, 그리고 평가에는 일관성이 있느냐, 그리고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는가. 보통은 관찰평가 많이 하실 텐데, 음, 자기평가, 수행평가, 뭐, 포트폴리오, 뭐, 발표 평가, 뭐, 등등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수업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 보통은 도입 5분, 전개 30분, 정리 5분이 좀 국룰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요거는 언제까지나 좀 이 정도의 비율이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자신의 수업의 특성에 따라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좋은 수업안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내 지도안을 보고 이 지도안을 수업했을 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수업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거 이대로 하면 수업 잘 되겠다 싶은 게 좋은 수업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다른 사람 지도안을 봤을 때, 이게 뭔 소리야? 뭐 어쩌자는 거야? 이게
이거 가지고 뭘 하자는 거지? 라고 느낌이 들었으면은 그건 좋은 수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네, 수업안에 대한 각종 용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세안과 야간이란 표현을 쓰는 게 있는데요. 세안은 말 그대로 구체적인,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수업자의 의도, 내가 왜 이걸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학습자의 분석, 우리 반에는 뭐, 또는 내가 수업할 학급은 이런 것들이 있다. 또는 이제 교과 내용에 대한 또는 주제에 대한 연구, 이런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것들이 아주 자세히 돼서 굉장히 뭐 세 쪽짜리도 세안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만 막 굉장히 여러 장 있는 것들을 세안이라고 합니다. 보통 대회나 아니면 공개 수업 같은 중요한 거 하실 때 많이 사용되실 겁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꼼꼼한 수업이 설계 가능하고요. 단점이라는 것은 알면 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이 비현실적일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당장 내일 수업해야 되는데 이 세안을 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두 번 작성해보는 경험만 해보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간은 핵심 요소만 정리한 이제 간략 지도안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것들 아주 짧고 이제 시간 절약이 된다. 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 그런 것들은 좀 머릿속으로 담아두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얘는 그냥 유튜브 쇼츠로 요리 이제 레시피라고 보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요리 책 있죠. 백과사전 이런 거.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자, 앞서서 제가 썼던 수업 안의 것들로 이제 용어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의 기본 정보입니다. 말 그대로 수업의 기본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과목인지,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라기보다는 뭐 주제 또는 뭐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일시, 시간, 구체적인 시간, 그 대상, 여기에 뭐 20 몇 명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양식에 따라. 그리고 차시는 내가 전체적으로 진행할 그 주제의 차시에 몇 번째에 해당하는지 그걸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성취 기준은 이제 학생이 수업을 마쳤을 때 도달해야 되는 지식, 기능, 태도. 이거는 교과 수업의 경우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 수업안이 총 네가지의 섹션을 나눠서 학생들이 순환하는 운동을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운동 수행을 통해서 체력 향상과 건강한 생활을 경험한다. 딱 떨어지죠. 그래서 이걸 성취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교육과정, 이거는 이제 정보과의 이제 아주 구체적인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정해져 있는 게 없다. 그러면 내 수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 기능, 태도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기호 같은 건 필요 없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강사지원센터에 보시면 이제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선생님들의 교육 과정입니다. 이게 2023이니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굉장히 좀 분량도 많고 하는데 이것도 선생님 제가 앞에서 얘기해 드렸던 미래치움 교육 과정의 이제 총론과 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성취 기준이 다 있죠. 이거는 저 교육 과정 성취 기준이네요.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성취 기준이 있는데, 네, 여기 있네요. 각 분야별로,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직접 이제 만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게 조금 더 특색이 있거나 개성이 있을 수 있겠죠? 네, 핵심 역량은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핵심 역량 중에서 내 수업에서 어떤 걸 달성할 수 있을지 체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걸 달성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되고요. 학습 목표는 수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이 두 가지 잘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학습 목표입니다. 목표는 할 수 있다. 학습 문제는 이걸 통해서 이제 수업에서 배우는 거가 얘는 할 수 있는 거, 얘는 뭐 하는 거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학습 문제로 바꾸면 체를 기르고 친구들과 협동심을 향상시키기가 이제 시키기로 하면 학습 문제가 됩니다. 가끔 선생님들, 선생님들 중에도 이거를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이런 거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은, 아, 저 사람 참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공개 수업에 대한 사전 협의했는데 교감 선생님께서 학습 목표랑 문제 헷갈리지 말고 똑바로 쓰시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학부모들이 공개 수업 와서 볼 때 그런 거 보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저걸 또 모르나? 뭐 이러실 수 있으니까. 네, 학습 주제는 말 그대로 학습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핵심 주제를 뜻하고요. 수업 자료는 수업에 필요한 자체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료가 구체적으로 있어야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거 봤을 때, 아, 이런 수업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가 계획은 학습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계획입니다. 이 친구가 이게 달성을 했는가, 또는 이걸 통해서 이 친구는 어떤 것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나 시기, 방법, 도구들을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애매한 표현을 지향하라. 이게 뭐냐면 이거 딱 이겁니다. 잘한다, 못한다. 뭐를 해야 잘하고 뭐를 해야 못했는지 애매하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는 어떻게 해놨냐면 다양한 몸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협력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완벽의 기준이 뭐냐? 여기 보면 어, 모든 몸 활동을 참여했다. 친구와 협동했다. 어, 쌍동그라미 하나 또는 동그라미 두 개를 했다면 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과 하지 못한다. 요새는 못한다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사의 도움을 받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평가 방법은 체육교과의 특성상 관찰 평가지만 여기에 이제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그래서 평가 방법도 조금 더 개성 있게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관찰 평가보다는 어,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해서 쓰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안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성취 기준 기반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학습 문제를 제시했을 할 때는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탐구 질문이 필요하고요. 수업 절차는 도입 전개 정리를 구조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학생 참여 탐구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교사 중심 수업이 나쁜 건 아니지만 뭐랄까 요새는 좋은 수업이라고 하면 학생이 참여하는 것을 좀 필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평가 계획은 말 그대로 목표와 활동이 이제 예전에는 교수평이라고 했거든요. 교수평의 일체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일치화시킨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이것들을 일치화시키고 다양한 방식, 네, 뭐 지필평가, 실기평가, 뭐 관찰평가, 체크리스트, 자기평가, 상호평가, 프로젝트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료는 학생한테 도움이 되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한 장이라도 학생들에게 이거는 딱 눈에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라면 충분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점도 당연히 기록해야 되고요. 앞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체육교과다 보니까 안전에 유의해야 되는 그런 것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세부한 야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봤을 때 이거 순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기 유발, 학습 목표, 활동 안내. 이게 이 순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 쓰시면은 어, 이분 잘 모르시는 분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융합 교육의 지도안 설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작년 미래체험 수업 과정한 현장 수업 적용 보고서, 그러니까 우수 사례 집이죠. 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냥 떠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쓴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도 출처를 달지 않았습니다. AI와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을 준비하실 때는요, 이것에 대한 학습 목표를 정해야겠죠. 근데 어디까지나 얘네들은 도구로 해야 됩니다. 얘네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수업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도와주는, 극대화해주는 방법이 얘네들이 되겠습니다. 도구 플랫폼을 설정하실 때는요, 어, 이렇게 선정해도 됩니다. 수업이 목표가 있고, 도구를 떠올릴 수도 되고, 이 수업 목표 달성해서 이 도구가 좋겠다 하면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이 도구 재밌는데? 이 수업에 활용하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본인의 아이디어에 따라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좀 많습니다. 이 도구 어느 수업에서 쓰면 재밌겠다.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 뭐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요새 하도 제 에듀테크 도구들이 많아서 그냥 생각나는 거 그때 이렇게 막 썼는데요. 이런 플랫폼이나 도구를 선정할 때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작년에 비해서도 올해 이제 에듀테크가 정말 많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에듀테크 실증 사업도 2년 연속 참여하고 이제 에듀테크 기업들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평가 심사위원도 해봤는데 정말 이제 이런 것도 생기는구나. 최근에 봤던 아주 인상 깊었던 에듀테크는 이제 한글로 파이썬 코딩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만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으니까 도구랑 플랫폼 선정할 때 좀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이런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 그것의 개념과 활용 사례를 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활동을 설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쓰겠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문제 해결 활동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쓰는 것보단 같이 프로젝트 기반 그리고 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 프로젝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업 설계 원칙으로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조작하고 탐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요. 계속 나오죠. 삶과 연계된 실생활에서 연계돼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AI를 활용할 것인지. 자, 그리고 처음부터 다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의적인 기초 개념을 먼저 익히고 실습을 하고 창의 프로젝트로 발전하는 것이 네, 좋은 지도안 설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실행하실 때는 먼저 도입 부분에는 당연하겠지만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AI가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서로 이제 발표하거나 토론하는 그런 도입 부분을 하는 것이 이제 권장됩니다. 그리고 기본 실습을 당연히 진행해야겠죠. 그래서 AI 기반 학습 도구를 체험한다거나 아니면 피지컬 컴퓨팅 같은 것들의 기본 동작 방법 등을 실습합니다. 그 다음에는 문제를 주어줘야겠죠. 미션을 주어져서 학생들이 협업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서로 상호평가, 자기평가, 그리고 피드백을 교환할 수 있게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을 평가하실 때는요, 학생들의 참여도나 흥미도를 체크해야 됩니다.
분명 이걸 잘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만약에 좀 이제 직접 이제 코칭을 해주시거나 옆에서 도움을 주시거나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을 모니터링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컴퓨터실 같은 데 수업하실 때는 이제 클래스엠이나 이제 학생들의 컴퓨터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사용법을 잘 익히시면 지금 이 학생은 여기서 막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분석했을 때는 당연하겠지만 얼마나 창의적이고 논리적이고 기능적으로 완벽한가 이 세 가지를 평가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발표와 협업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고요. 학생들의 피드백을 반영합니다. 설문 또는 인터뷰를 통해서 의견을 받고 이제 다른 더 나은 수업을 위해서 개선점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설계를 할 때는 이런 단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설정하겠죠. 그리고 주제를 정하고요. 가장 큰 틀을 정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플립 러닝이라는 것은 이제 거꾸로 수업이라 그래서 학생들한테 미리 과제를 주고 그걸 이제 공부를 해와서 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고요. 프로젝트, 토의 토론, 탐구, 협력 학습 등 학습 주제에 적합한 수업 설계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지도안을 작성을 해야겠죠. 각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요. 이제 각 단계에서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도구를 선정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수업을 실행하고 피드백해서 더 나은 수업으로 나가는 이런 단계로 나아가시면 AI 융합교육 지도안을 잘 설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학생 참여형 수업 설계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수업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는 학기 초 활동, 의미 있고 도전적인 학습 경험을 구성해서 요런 단계로 간다고 하는데, 사실 요런 것들은 약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오래 봐야 합니다. 학생들과 충분히 레포가 형성되고 학습자에 대한 분석이 좀 완벽하게 됐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라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어떤 특정 학급을 좀 오래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이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게 수업을 설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각 단계의 수업안 작성할 때 유의점인데요. 자, 도입은 이제 배움 열기. 이제 뭐 말이 좀 다릅니다. 뭐 도입으로 쓰는 것도 있고 뭐 배움 열기로 쓸 수 있는데 보통은 5분 내외가 적합합니다. 학생의 흥미를 유발한다. 그 동기유발 제시가 오타가 있네요. 제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학습 문제 또는 학습 목표를 제시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학습 문제니까 뭐뭐 하기로 끝나죠. 그리고 이제 각 활동에 대한 활동 안내. 사실 이 활동 안내도 좀 재밌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좀 저학년 수업이었는데 활동을 QR코드로 그냥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뽑아서 직접 찍어보렴. 어떤 활동이 있니?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형태로 수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코스 요리에서도 에피타이저가 중요하듯이 좋은 동기유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들께서 제일 만만한 게 영상 시청이긴 합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 게 워낙 콘텐츠가 방대해서 어지간하면 내 수업에 연계할 수 있는 영상들이 있지만 조금 더 고심을 해보시면 더 좋은 동기유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전개 단계입니다. 뭐 배움의 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 도타가 있네요.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에 전개에 편성을 할 겁니다. 활동은 보통 3개를 진행하고요. 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기입합니다. 그러니까 봤을 때 이게 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유의점, 자료 같은 것들을 기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재적소에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록을 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좀 경력이 없을 때는 자료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놓고
까먹은 거예요. 이걸 넣어야 하는 부분을. 그래서 잘 만들어 놓고 쓰지도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TS 형태로 쓰시는 분도 계세요. 어, 예를 들어, 교사의 발문. 여러분, 이건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럼 학생은, 네, 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연극 대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편하시다면 그렇게 써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는 제가 저희 병설 유치원의 지도안을 보면 이렇게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유치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말들을 다 써놓더라고요. 그러면 교사가 그 아이들의 대답을 보고 어떻게 얘기할 건지 아주 구체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쓸 경우에는 교사의 발문에 따른 학생의 예상되는 대답을 지도안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정리 단계는요, 대부분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소감을 발표하고 그리고 재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음 차시가 있으면 우리 다음에는 이런 것을 배울 거니까 뭐 준비하시고 뭐 하세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평가 계획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다채로운 평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실기 이런 거는 뭐 은미체 같은 데서 많이 쓰겠죠. 관찰, 관찰에는 체크리스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관찰한 객관적인 기록이 필요하겠죠. 자기평가, 이거는 뭐 설문지나 아니면 저희 자기 체크리스트 같이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 동료평가, 포트폴리오, 이건 뭐 보고서 모음 같은 거죠. 보고서 평가. 그리고 현재 공교육에서는 지필평가는 어지간하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양합니다. 왜냐면 단순 시험 같은 걸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좋은 평가란 누가 평가해도 명확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평가 계획이 좋은 평가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평가는 지양해야 합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유의점인데요. 주로 세안 작성할 때 수업자의 의도, 구성 의도 또는 연구 내용, 학습자 분석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왜 하게 됐는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담백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업안이 계속 쌓이시다 보면 이게 하나의 내 좋은 이제 양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비평을 통해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수업은 절대 좋은 수업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이 수업은 이랬다 저랬다 이런 것도 담담하게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수업안을 보고 공유하시고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는 공유하고 확산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 수업 비평을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수업 비판이 아닙니다. 비평입니다. 내 수업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런 점이 더 개선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차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세 번째 차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차시는 어, 저 이렇게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잠시만요. 교수학습 모형에 대해서 좀 넣어봤습니다. 교수학습 모형이라는 거는 이제 체계적인 수업 운영 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구조화된 모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 수업을 딱 이렇게 끼워 넣으면 되는 블록 코딩 형태로 끼워 넣으면 수업이 얼추 완성됩니다. 그래서 틀에 나의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각 총론이나 강론에도 학습 모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적용을 한다면 일반화된 아주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각 교과별로 이러한 학습 모형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약간의 말장난인 게 똑같이 수업인데 그 수업에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그 단계를 좀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국어와 수학은 같은데 여기 뭐 풀리아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뭐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은 어디든지 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죠. 실습 중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 단계에 맞춰서 내 수업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이 단계입니다. 이거 보시면 뭐 다 외울 수도 없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뭐 직접 교수 모형이 저겁니다. 아주 가장 전통적인 선생님이 시범 보이고 아이들이 따라하고 적용해보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은 문제를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서 반성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도덕은 좀 다릅니다. 이제 학생들이 그 도덕 가치를 내재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 이야기, 모형, 가치 탐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실각과 이런 것들, 생활 속 문제, 그리고 은미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과도 이런 게 있습니다. 영어는 당연히 하겠지만 영어로 된 수업 모형이 좀 있습니다. 자, 모형을 적용하실 때는요, 내 수업에 적합한, 목표에 적합한 모형을 고르시고, 이제 학생의 특성, 저학년 같은 경우는 놀이, 이야기, 고학년은 탐구, 토론,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적합하겠죠. 그리고, 학생의 특성과 내 수업 성격, 학생 목표의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맞추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탐구해야 될까, 협동해야 될까, 체험해야 될까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없던 수업 모형을 새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거를 예시로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스텝 모형이라는 걸 만들어 봤습니다. 센스, 인식하고 트라이, 시도해서 에러, 오류 이제 경험을 해보고 패턴을 발견해서 수정한다. 여기서 딱 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블록 코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 모형입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코딩을 해본 다음에, 아, 오류를 경험하고 패턴을 발견해서 이제 디버깅해서 더 나은 코딩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의적인 수업 모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교육학의 모든 것들이고요. 사실 제가 또 하나 추천드리는 것은 여기 보시면 제가 교육학 책을 보다가 요거는 임용시험 대비 교육학 책입니다. 근데 사실 교육학 책들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자세히 보면요.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교육학 책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대한 것들을 아주 핵심만 딱딱딱 만들어 놨습니다. 교육 공학, 방법, 교육 평가, 이런 것들의 이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새 로고가 시됐네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교육에 대한 어떤 교육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이러한 학문적인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직접 구매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온라인에서 볼 수 있으면 보시면 좋습니다. 네, 강사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돼 얻길 바라며 이번 기초소양 연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